여보, 엄마 생신상은 아직 멀었어? 거의 다 됐어. 기다려봐.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저는 37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결혼 이야기는 많은 분들처럼 평범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을 연애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윤서야, 오늘 야근이지? 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밤도 늦었는데 혼자 가면 내가 마음 졸이잖아. 어서 일 끝내고 나와. 그는 항상 제 스케줄에 맞춰주었고 저를 위해 술과 담배까지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이고 주말이면 제가 보고 싶다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주었어요. 연애 시절 그가 보여준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그 다정함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장 봐올 테니까 편한 거 말해봐. 그럼 된장찌개 먹을까? 알았어. 두부랑 청양고추 좀 넣을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는 퇴근 후에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소소한 데이트도 즐겼어요.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곤해서 집안일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어.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오늘 회의 많았다며 많이 힘들었지?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설거지를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정말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시원한 거 마실래? 시어머니는 살갑고 다정했고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지만 늘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과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며느리가 손님이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며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윤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냥 거기 앉아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천천히 전 부치고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댁에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미리 시댁에 들러서 전 부치는 것을 거들었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몸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매번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시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시댁 식구들, 안정적인 직장까지. 제 삶은 평범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누워 제 무릎을 베고 누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볼까? 벌써? 응.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부모님도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 같고 나도 솔직히 아빠 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원하고 시부모님도 기대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기를 품에 안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준비해보자. 진짜 고마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그렇게 저는 임신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줄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 윤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었죠.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야? 그래,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신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부터 저는 심각한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졌죠. 밥 짓는 냄새는 물론이고 남편의 면도 크림 냄새, 심지어 향수까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 향수 좀 다른 걸로 바꿔줄래? 응, 이거? 알았어. 당분간 안 뿌릴게. 처음에 남편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세제도 순한 제품으로 바꾸고 스킨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바로 토했고 물조차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수분이라도 섭취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아기에게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뭔가를 먹으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제 곁에서 등을 쓸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고마워.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입덧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윤서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나 지금 도저히 요리할 수가 없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나도 배고픈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줄래?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배달 시켜 먹어. 아, 맨날 배달만 시켜 먹냐?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라면을 끓였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 내가 먹을게. 들어가서 쉬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한 걸까?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더 힘든 건 시댁의 방문이었습니다. 나왔어. 문 열어줘. 어느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윤서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지?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그래도 며느리가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역 특유의 비린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지만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가 밥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 아들 밥을 챙겨줄 거 아니냐? 임신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치면 어떡해? 나도 임신했을 때 일 다 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집에 반찬도 하나 없네. 내가 좀 해놓고 갈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등어까지 구우셨습니다. 김치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녀가셨네? 반찬도 해놓으셨고. 그나저나 윤서야, 넌 좀 참을 수 없어?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매번 화장실만 가면 어떡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겠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임신 중이라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도 좀 참아야지.
임신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임신하고 집안일도 하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 유세라니. 제가 일부러 아픈 게 아닌데, 제가 원해서 토하는 게 아닌데.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매일 배달 음식만 먹고 집은 이 모양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오면 더 힘들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어차피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괜찮지? 조심히 다녀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임신 후에 끊었다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담배 피웠어? 아, 친구가 권해서 딱 한 대만 피웠어. 나도 스트레스 쌓여서 미치겠어. 그래도 약속했잖아. 나랑 아기 생각해서 참아달라고. 알았어. 다음부터 안 피울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침대에 누웠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거나 아기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오늘 처음 움직였어. 그래, 좋겠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는 걸까요? 그렇게 저희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새벽부터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골프 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잡혔어. 중요한 미팅이야. 주말마다 골프만 가네. 나랑 산책이라도 좀 하자. 산책? 윤서야, 나도 쉬고 싶어. 평일에 일하느라 죽겠는데 주말까지 너랑 산책하면 나는 언제 쉬어? 남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위에 올려놓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 꼭 들고 갔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줄래? 내 폰 배터리 나갔어. 지금? 나도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충전기 꽂아서 써. 잠깐만 쓰면 되는데. 아니, 나도 써야 할 게 있어. 그냥 네 폰 충전해서 써. 남편은 핸드폰을 꼭 쥔 채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 어디로? 부산, 아마 3박 4일 정도 될 거야. 3박 4일이나 그렇게 오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본사 사람들이랑 미팅 많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필 제가 임신 7개월로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고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있기 힘든데. 나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출장 가방을 꾸렸어요.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출장 갈 때는 챙기지 않던 캐주얼한 옷 여러 벌과 운동화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왜 챙겨? 아, 현지에서 시간 나면 운동 좀 하려고. 나이 먹으니 관리 좀 해야지.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에 두고 온 임산부용 방석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어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방석을 꺼내려는데 블랙박스 LED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운전 안 하면 블랙박스 배터리 방전되겠네. 저는 무심코 블랙박스 앱을 열어 최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접촉 사고라도 있었나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새벽, 남편의 차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골프 복장을 입은 여자였고 남편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설마? 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와서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서랍 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결제 내역과 함께 호텔 숙박비, 면세점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하필 지난달 남편이 출장이라며 떠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태국 푸켓 리조트.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임신한 몸으로 입덧에 시달리며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왜? 여보, 지금 어디야? 회의실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알았어. 나 바쁘니까 끊을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서 이메일과 메신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골프장 캐디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여행 사진들, 그리고 친밀한 대화 내용들. 오빠, 와이프는 우리 사이 모르죠? 응, 모르지. 걱정 마.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오빠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나도 너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저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사진도 메시지도 카드 명세서도 블랙박스 영상도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는 남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고생했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이번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하긴 한데 그만큼 성과는 있었으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네가 한 짓들을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 기회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신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나도 알아. 선물은 뭐 드릴까? 선물도 좋은데 우리 집에서 당신이 생신상 차려드리면 어떨까? 가족들 다 초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인 저한테 생신상을 준비하라니요. 나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떡해.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돼. 간단하게 음식 몇 개만 차리면 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생신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초대할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나 된다고. 남동생이랑 여동생 네 가족, 우리 부모님까지 해서 10명 정도. 10명입니다. 임신 8개월인 제가 1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차라리 식당에서 하자. 괜찮아.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찌개 끓이고 고기나 구우면 되지. 나도 좀 도와줄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준비해 볼게.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생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나 잠깐 운동 나갔다가 마트라도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잘 다녀와.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는 척 했어요. 냉장고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만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왔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음식은 준비했어? 네, 곧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냈고 중국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문을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안 나는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음식은 언제 나와? 곧 나올 거야. 약 2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신 음식이에요, 어머님. 생일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준비했잖아.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짜장면을 먹으라고요? 네, 드세요. 여기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정성껏 주문했어요. 시동생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음식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충격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요. 그쪽 아들이 임신한 저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증거예요. 저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푸켓 호텔 영수증과 면세점 쇼핑 내역 그리고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요. 이 여자 이름은 지민이에요. 26살이고요. 제 남편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나온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도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서 언니가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신 안 그럴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어. 그리고 그 지민이라는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윤서야, 나 이제 당신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너무 더러워.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죠. 다음 날부터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우리의 아기라도 봐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윤서야, 문 좀 열어줘. 돌아가세요. 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게 가만 놔두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문 밖에 서 계셨지만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부인, 증거 자료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외도의 경우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인데 임신 중 외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쪽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으니 미리 입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도 아이 아빠야. 적어도 당신 출산할 때는 옆에 있고 싶어.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나을 수 있어. 윤서야, 제발 아기만이라도 생각해줘.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여행 다닐 때는 아기 생각을 하긴 했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는 아기를 생각했냐고? 그건 이제 그만 가.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2시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손잡고 출산하는데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곧 만날 우리 아기가 있잖아. 산모님, 이제 힘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저는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에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주 돌보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셨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월 2회. 면접 교섭권이요? 네, 아버지가 아이를 만날 권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그쪽에도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첫 면접 교섭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이 장난감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윤서야,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30분이야. 시간 정확히 지켜.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들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옹알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미움도 아닌 그저 무덤덤함이 있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저는 아기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날짜 엄수해. 전 남편은 뒤돌아보며 계속 아기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저는 복직에 성공했어요. 윤서 씨,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머니가 아기를 전적으로 봐주시기로 하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저를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돌을 맞이했어요. 친정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모두 끝난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돌 축하해. 나도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다음 면접 교섭일에 봐. 더 이상 제가 남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면접 교섭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죠. 저 혼자서 아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배신한 전 남편도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한데 손주 얼굴 좀 보여주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께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가끔 재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서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봐.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들이랑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저는 강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강함으로 아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